예, 마지막 시간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근에 경험한 것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했습니다. 무역협회 이제 성용화 단장님께서 이 어떤 큰 자리들을 최청렬 과장님과 같이 마련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제 세미나를 주로 했었거든요. 이제 2008년도에는 그냥 대응 실익에 대한 걸 했고, 2009년도에는 시스템 구축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협력사 관리 쪽이고, 이제 실사 쪽이고, 이런 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큰 주제로 4개 나눈다면 4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FTA 대응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은 미국 쇠고기 나오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FTA에 대해서 이렇게 귀찮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광고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FTA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귀찮은 부분들이 있는 걸 알면은 국민들에게 반감이 있을까봐 이런 부분들만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실익 측면에서 그렇고, 실제로 지금도 현대기아차들의 대응을 보면은 그들은 이미 2년 전부터 대응의 실익이 자기 스스로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1차나 2차 벤더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실익이 뭐가 있냐 해서 별로 실익을 따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경우 대응의 실익, 그 다음 이제 그 대응의 실익이 어느 정도 임원들에게 보고가 돼서 조직 내에서 공론화가 되면, 아직도 공론화가 안 된 회사가 되게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공론화가 되면 그러면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시스템 구축 쪽으로 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머스트는 아닙니다. 머스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 협력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구축이란 게 원가 자료나 구매 자료를 모으는 게 자동화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 안 되고서는 내가 도저히 커버 못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협력사 관리도 마찬가지로 구매팀이 예를 들어서 디비전이 2-3개로 나눠져 있고, 그게 한 공장이 울산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포천 쪽에도 있고 창원 쪽에도 있고 그리고 울산에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 있으면 각각 구매팀이 달리 있을 텐데, 그러면은 개별 담당자마다 다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럴 경우에 또 일관적인 관리가 안 되고 전사적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제는 변호사까지 이제 모시고 와서 검토를 해야 될 정도로 리갈 이슈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대응의 실익, 사실 직접 수출이 없으시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위에 있는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상위 수출자로 하여금 그들의 실익을 나눠서 먹자라고 할 수 있는 바기닝 파워 내지는 내고 파워가 있으시다면 대응의 실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대응의 실익은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쪽에 집중을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대응에서 플러스는 안 될지언정 대응을 안 해서 마이너스 되는 포인트는 어딘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뒤에서 이제 한두 가지 이슈에서 이제 뜨끔뜨끔 하실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슈들에서 담당자의 책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책임 안 지려면은 임원한테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은 자기의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 부서로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대응의 실익이라기보다는 대응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게 이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주제를 4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2가지입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즉 직수출이 많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글로벌 대기업은 당연히 큰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니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 LG, 삼성은 현지에 관계사가 있으니까 관계사를 통해서 수입하고 수입자가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절감받고 관세를 납부하는 의무자가
관계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서 열심히 노력할 실익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협력사는 수출 비중이 높다면 위에 있는 회사랑 똑같습니다. 근데 바기닝 파워에서 약간 다르죠. 관계사인 경우는 다 내 이익이지만 수출 비중이 높기만 하고 현재 있는 비관계사한테 판매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내고할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그건 이렇습니다. FTA가 되면은 저절로 한국산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판에 박은 듯이 튀어나오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저절로 한국산이 안 된다. 이걸 한국산을 맞추려면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고 한국산 원재료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러므로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도 네가 용인할 수 있느냐라고 수입자와 내고를 하셔야지, FTA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수입자에게 주실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란 건 압니다만, 그렇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수입자들과 내지는 오파상들과 응대해 나갈 것이냐라는 기업의 전체 판매 전략과 관련되거든요. 그냥 통째로 다 오파상이나 수입자들한테 맡겨놓고 있으면 그 이익을 하나도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엄살을 부려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우리 품질이 좋다면, 여기 이제 썼지만, 우리의 품질이 좋다면 바기닝 파워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우리 거에서 떠나기 싫은 수입자가 조금 더 돈을 줘서라도 한국산을 맞춰서 더 많은 관세 절감을 받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내고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수출 비중이 낮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대기업에 이익을 주는 것이지, 나 자신은 향후에 이제 네 번째로 설명드릴 관세 조사 내지는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대비책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대비하시잖아요. 관세조사도 똑같습니다. 관세조사가 그동안은 세무조사처럼 안 다가오셨겠지만 이제는 세무조사나 다름없는 거고, 혹자는 그동안은 관세청, 국세청 두 군데만 상대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미국 관세청, EU 관세청, 인도 관세청, 중국 관세청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런 쟁점들이 뒤쪽에서 보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책임감 있는 글로벌 대기업, 그동안은 이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근래에 이제 챙기기 시작하는데, KT넷 방금 이제 이승희 차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시스템들을 모비스나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직영부나 KT넷에 요청을 했고, 물론 반드시 그걸 써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사실 유트레이드 허브를 써보신 분들이나 KT넷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업체들이 내놓은 것들이 있고, 제가 이따가 비교표도 이렇게 부등호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있지만 KT넷께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국민 서비스 모형으로 나간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현대기아차나 모비스가 분위기를 잡아준 거고요. 그다음 HS코드 사전 제공이나 K-오리진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HS코드 사전 제공 그런 부분들을 HS코드 이제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HS코드에 대해서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챙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1차 협력사에 대해서 현대차가 사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2학기에 들어서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3차, 2차, 3차로 이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계속 내려가면서 사전을 계속 집대성해 나가는 게 현대차의 현대차 그룹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비스나 현대기아차가 같이 글로비스랑 해나갈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이 일단 그러하고, 전자산업이나 중공업, 현대중공업 내지는 아니면 LG나 삼성전자 쪽은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대가 제일 먼저 대비했던 업체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큰 기업으로서 세팅해 나가는 걸 볼 때 그 기업들도 곧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시스템적인 대응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엑셀 툴킷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엑셀 툴킷이라고 하면 시스템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애뉴얼리 내지는 쿼터리
데이터를 계속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올린 자료로 뭐 1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엑셀 툴킷을 쓰시다가 이제 불편하시면 그럼 이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것도 이제 힘들고 우리는 프로세스 개선만으로 안 되겠구나, 너무 이해관계자가 많다, 즉 구매팀만 하더라도 무슨 구매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구매팀뿐만이 아니라 공장만 하더라도 뭐 수출 공장 이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스템적인 구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단순히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를 지나서 그 프로세스 개선된 것을 시스템으로 이행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다냐? 결코 아닙니다. 시스템을 구축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여러 업체를 구축을 지금 이제 마쳤는데, 그 마친 업체들을 봤을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시스템은 전체 프로세스의 30% 정도. 구축 전에는 그게 뭐 한 7, 80% 되고 100% 되고 굉장히 과해 보이는데요. 구축하고 나서 느끼시는 점은 에게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드시고, 나머지는 결국 사람들이 협력 업체를 챙기고 HS 코드를 정비하고, 그리고 리갈 법적인 쟁점들을 챙겨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공이 많이 들고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어떤 작업을 외부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든지, 그런 업체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위쪽에 상신하시는 결제나 이런 규모를 시스템 구축을 전부도 하고 시스템 구축이 마지막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작업에 대한 예산들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딱 순환이 막혀서요, 팀 1 지원다 TFT로 있다가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TFT가 싹 해산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이 없고 한두 분이 그걸 이행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시스템 구축한 다음에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구매팀을 계속 협력사를 관리하게 나가고, 회계팀이 계속 원가를 업데이트하게 나가고, HS 코드는 현대차만 하더라도 지난 2년, 3년 동안 준비했는데 HS 코드 정비 안 됐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1차, 2차, 3차가 정비되려면은 현대차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응축된 노하우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람들이 하는 작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엑셀 툴킷은 모비스가 1000개 넘는 협력사에 대해서 이런 형식으로 두세 회사씩 계속 챙겨가지고 몇백 개 업체를 챙겨 나가서요, 그 업체들을 베이스로 해서 인증 수출자도 받고 이행해 나갔습니다. 두산인프라코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은 수작업이 가능할 거냐를 타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 회사는 리갈 쟁점이 뭐냐,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로세스 개선은 뭐냐라는 것들을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만 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엑셀로도 가능하신 거고요. 엑셀 대응에 대해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힘들다 그러면 가장 저렴한 KT넷을 고려하시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업체가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을 생각 안 하셨다면 엑셀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정보들이나 그런 업체들의 이런 업체들이 막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마케팅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관심이 없으셨고 구축을 안 하셨다면 엑셀 대응도 가능할 거고, 엑셀에 준하는 KT넷의 활용도 충분히 우리 회사에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스템 구축할 때는 그동안의 시장 점유율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점유율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협력사 관리. 협력사 관리는 집합교육, 집중교육, 웹교육에서 온갖 방법들이 있습니다. 웹교육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거는 현대 기아차가 생산성 본부에 올려놓은
12차시 정도로 돼 있는 것인데, 뭐, 노동부 환급 다 되고, 그게 가장 내용은 그동안까지 봤을 때 알찹니다. 기재부 것도 좋은데요. 기재부 거는 너무 법을 많이 되뇌이는 경향이 있고, 이쪽은 아예 좀 굉장히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조차도 좀 많아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4, 5시간 좀 더 압축해서 만든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집중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 툴킷을 교육할 때 협력사들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집합해서 모으시면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육했다라는 실적 챙기시는 거지 효과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세 회사를 모으실 때 그들의 BOM과 재고수불부 등 그들의 기밀 자료를 그들의 그 PC로 담아서 가져오게 한 다음에 뭐 그 기밀 자료는 안 보더라도 그 방법을 가지고 엑셀 툴킷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저희 경험상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오히려 추천 사항이고요. 그 다음 협력사 관리 베스트 프랙티스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제 현대기아차 모비스가 했던 게, 왜냐면 삼성이나 LG가 안 하고 있으니까요.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나마 이제 좀 비크를 하는 업체로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현대기아차가 FT 허브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인 직영부와 KT넷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 모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했고, LG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시스템 구축했는데 협력사의 시스템은 모르겠고, 각 사업부별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구매팀들이 구매팀이 LG전자가 각 사업부별로 한 15에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일일이 챙겨가지고 주요 협력사들을 챙기시는. 그 다음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삼성전자의 대응을 봤을 때는 아직은 협력사들에 대해서 과한 요구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협력사들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만 해봅니다. 그 다음 현대차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이미 국제원산정보원이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세관이 인증을 주지 않습니까? 서울세관이 이제 업체별이나 품목별 인증을 주는데, 그런 인증이나 인증 제도가 이제 향후에는 인증을 받아라 이런 머스트가 아니라 인증을 받아오면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인정해 줄게 라는 걸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찮지만 좀 상례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업체들이 그 밑에 있는 업체를 챙길 때 어떤 제3자의 리포트를 받아와라 라는데, 그 제3자는 세관이 가장 가깝거든요. 가장 객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세관의 리포트를 받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세관에만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나 무역협회나 생산성 본부가 그 다음 이제 그에 준하는 인증이나 아니면은 그런 리뷰 리포트의 산출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민간의 검토 보고서 내지는 이런 공공기관들의 검토 보고서가 올해 하반기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법적 쟁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종에서 그 오전에 발표를 드렸고, 그리고 뭐 관세청도,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있는 상공회의소도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는데, 결국 주된 관점은 그동안 계속 반백돼서 뭐 시스템, 뭐 무슨 HS 코드, 무슨 FTA 대비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 쟁점을 잘 아시면 그러면은 이제 심화로 넘어가고 FTA 대비가 잘 돼 있는 업체다, 잘 돼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면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절차나 아니면은 시스템적으로 내지는 수작업을 하기에 너무나도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기는 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걸 챙기기 전에는 법적인 쟁점도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법적인 쟁점은
너무나도 힘들고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언제 다 하냐, 이런 거는 뒤로 밀어두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숫자, 우리 기업에 있는 뭐 자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관세청도 인증받을 때 여기까지만 일단 챙겼거든요. 이것까지 힘들게 안 봤습니다. 이것까지 다 봤으면 인증받을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 이 바로 시스템이었고, 내지는 뭐 어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엑셀의 커스터마이즈, 엑셀 툴킷이라고 해서 뭐 그대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우리 사업부에 맞도록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시간을 쏟으셨다면 이제는 이제 이걸 챙기셔야 됩니다. 첫째, 구매하신 관계사로부터 받으신 가격이 관세청에 의하면 그게 이제 통관 가격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매한 가격이 사실 세관을 통과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내수 구매조차도 수출입 통관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적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관세당국이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관세당국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관세당국이 다 갖게 될 겁니다. 안방 거래가 해외 세관의 이제 챌린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관세청만 보던 자료가 이제는 전 세계에 뿌려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관계사 간의 거래 가격이 바뀌면은 두 가지, 세 번 변경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분모에 영향을 주니까 그들의 매출 가격. 또한 우리라면은 우리의 구매 가격이니까 분자에 영향을 주죠. 세 번 변경이라고 해서 영향을 안 주느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디미니머스 따져야 되잖아요. 디미니머스는 X웍이나 FOB의 10%에 준하는 구매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가격의 적정성은 이게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슈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모비스의 사례만 봐도 그래요. 모비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관세를 챙기기보다는 법인세를 먼저 챙기는 게 보통의 모습이거든요. 기업들의. 그래서 법인세를 챙길 때는 어떻게 챙기냐면 한국과 EU에 있는 자회사가 뭐 3개 있다. 뭐 EU에 아시다시피 현대 체코, 뭐 기아 슬로박, 그다음 모비스 벨기에, 모비스 UK 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사 간의 이익을 챙길 때 계속 거래를 하다가 2011년이 이제 마지막쯤 되면은 한 10월이나 11월 되면 슬로박이 이윤이 많이 나올 것 같구나. 그럼 그 이윤을 한국으로 땡겨야지. 이윤을 많이 땡기려면은 여기서 슬로박으로 보내는 가격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관계사 가격을 높임으로써 슬로박이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윤이 작아지고 연간 이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코는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체코는 손실 보전을 해줘야 되겠구나. 10월쯤 보내는 가격부터 이제 다운 시켜줍니다. 그래서 싸게 사고 그러면 체코의 이익은 적정히 늘어나가지고 연간 이익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전 가격, 법인세를 맞추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관세적으로는 10월 이후에 동일한 원재료를 보내면서 체코는 가격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체코는 가격이 낮아지고 슬로바키아 가격이 높아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관세청에게 이런 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연간 이익을 따지지 않고 건별로 따지거든요. 건별로 따지는 게 관세청의 습성이고 사전적으로 미리 잠정신고를 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보통은 잠정신고 안 하시고 다 관세사들을 통해서 확정신고로 수입하시고 수출하시고 하시는데 그 확정신고가 아니라 잠정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찮은 일일 뿐더러 관세사들한테 굉장히 귀찮거든요. 잠정신고 했다가 연말에 다시 한번 쫙 뒤집고 이런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그런 제도를 아시던지 아니면 그런 텍스부서 얘기합니다. 안 돼. 더 이상은 그런 프랙티스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보내는데 관계사한테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쪽 수입자에 보낼 때 가격이 갑자기 달라지면 저쪽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달라지면은 분명히 이슈를 일으켜. 그러면은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수출하는 가격의 방향성이 달라지면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영내산이었던 것이 하나는 비영내산, 하나는 비영내산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관세청은
어떤 걸 적정 가격으로 볼 거냐? 매우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할 이슈거든요. 다들 저희한테만 물어보고 마찬가지고 로펌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고 이건 또 한국 로펌이 아니라 EU 로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오신 이제 EU 변호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EU에서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거를 적정 가격을 봅니까? 안 봅니까? 관계사한테 파는 가격만 봅니까? 아니면 비관계사한테 파는 가격이 할지라도 봅니까? 참고로 관세평가라는 이게 분야인데요. 관세평가는 법적으로는 관계사 간의 거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관계사 할지라도 관계사라고 믿음직한 어떤 거래들이 있을 때는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커버하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 똑같은 사례입니다. HS 코드가 4개 국가가 다 틀립니다. 슬로박, 체코, UK, 벨기에.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넷 중에 하나가 맞았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의 PSR, 우리의 원산지 확인은 그 넷 중에 하나로 해서 매출 가격을 해서 싹 보냈는데, 근데 EU에서는 세 군데에서는 이제 틀렸네 하고 세 군데에서 이제 뒤집어서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재앙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모비스는 현재 UK, 벨기에, 슬로박 이쪽에서 온 자료를 쫙 취합해서 그 중에 맞는 거 하나를 내린다고 내리는데 통일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EU 쪽에서 먼저 통일을 해서 주기에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 그 중에 지금 현재 과도기는 어떻게 합니까? 혼란기죠. 혼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직수 수출할 때 한 관세청으로만 간다면 그나마 이슈가 적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한 군데만 간다면 적을 텐데, 수입자들 한번 컨택해서 알아보세요. 내가 판매한 제품이 HS 코드가 이태리 나가는 것과 영국 나가는 게 과연 같게 나가느냐, 6자리가. 다르게 나간다면 그러면 한국에서 PSR, 그 프로덕트 스페시픽 룰, 원산지 기준을 따지실 때 같다면 그나마 위험이 적은데 다르다면 하나는 CTH고 하나는 부가가치 기준이다. 그러면 위험에 노출되어 계신 겁니다. 판정이 둘 중에 한 군데 나가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세아로 나가실 때 그런 경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말레이시아로 나가는 녀석들은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HS 코드가 아닌데 FTA 특혜를 받는 HS 코드를 몰아서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몰아서 주신다. 수출이 통관하긴 편하고 수출하시는데 편하죠. 근데 알고 주셨다. 공모하신 거거든요. 혹시나 이메일 중에 현지 이제 인도가 쭉 나가다가 계속 우리가 HS 코드 특정 하나로 해서 내보내고 있었는데, 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관 인증 받아서 보내고 있었는데, 인도나 아세안 쪽으로. 근데 그쪽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걸로 바꿔서 주세요. 야, 이유는 뭐니? 이메일 썼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EFTA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줘라는 메일이 남았다. 공모입니다. 왜냐면 알고 그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 이메일이라도 없었다면은 우리는 모르고 현지 요청에 의해서 그냥 보낸 게 될 텐데, 저쪽 수입자가 추징을 당하고 저쪽 수입자가 내 책임이다 하고 멈추면 좋겠는데, 저쪽 수입자는 자기가 추징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자기가 현지 법에 의해서 수입자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는 내야 되겠지만, 좀 이따 여기서도 이제 곧 수입자 추징 시 추징 유예가 될 수 있을 거냐 이슈가 나올 텐데, 선진국은 이게 이미 판례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 있을 경우 우리나라 쪽으로 같이 알고 그러지 않았냐 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은 현지에 추징을 당한 자가 여러분께, 수출하신 여러분께 공모를 이유로 가처분 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FTA를 사는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법적인 거고요. 설마 그러겠어? 이미 와이어로프 케이스에서 작년 초에 발표된 고려제강이나 청우제강이나 이런 쪽 DSR 제강이 했던 철사 와이어로프 케이스가 EU로 수출하면서 우회 수출 혐의를 받았고, 우리나라 업체는 잘 끝났는데 일부 업체가 중국산을 한국에서 재포장해서 한국산으로 둔갑시켜서 내보내다가 걸려서 추징을 당했거든요. 현지 제조자가 한국 로펌을 통해서
그 업체에 가처분 소송 들어갔습니다. 이게 FTA 시대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는 CO나 HS 코드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은 위에 있는 상위 글로벌 대기업들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 자신들이 시스템 구축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랬고요.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들어올 겁니다. 첫째 챌린지, 왜 비용내산이냐? 내가 비용내산인 거를 그동안은 그냥 그대로 받아줬는데 이제는 알고 싶다. 이제는 왠지 알려다오 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들어갈 거거든요. 그들의 구매팀이 그걸 챙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FTA 조금만 노력하면은 내지는 뭐 매뉴얼리 계산하는 걸 시스템으로 구축했다면 할 수 있었는데 아니다. 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바꿔라 라는 개선 명령, 프로세스 개선 명령을 받으실 거고 개선 요청을 받으실 거고 그렇지 않고 진짜로 수입산 부품이 많다는 걸 보여주셨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다른 업체한테 사야겠다라는 의사결정으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서 지금 현재 우리 상위 업체에게 비용내산으로 보내시냐. 그러면 우리의 경쟁자는 그 업체에게 줄 수가 있었던 우리의 경쟁자는 비용내산 아닌 영내산으로 보낼 수 있는 업체냐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하반기에 여러분께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될 거고 그럴 경우에는 영업팀 임원이 신경을 쓰지 않으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말로 그냥 단순히 법적인 쟁점에서 멈추지 않고 영업의 의사결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뭐랄까 위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다들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챙길 거 다 챙겼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네 팀의 성과를 올려야 되잖아요. 없던 팀들이 생겼어요. 모비스만 하더라도 통상지원팀, 현대차만 하더라도 FT 팀을 하나 발족시키려고 지금 거의 준비 상태에 이르러 있고 뭐 LG나 삼성은 원래 관세팀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팀이 실적을 내려면 그리고 또 구매팀이 실적을 내려면 비용내산이 영내산으로 바뀌어야지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FTA 시대에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정 오류.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판정 오류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오류를 발견한 즉시 통보를 하면 돼요. 문제는 위에 있는 업체에서 누구 맘대로 바꿔? 우리한테 기존에 얘기했던 거 함부로 바꿀 수 없어라고 해서 그대로 할 거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여러분들께서 예스라고 줬던 걸로 영내산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그거를 바꾼다면은 바꾸는 걸 번복하는 거를 그대로 다 앉아서 받아줄 수는 없는 게 또 위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에 입력하시거나 이럴 때 마음대로 수정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법적으로는 안 다음에 그런 거를 번복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게 자유로워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다들 촌스럽고 새로운 제도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익숙해지려면 제 생각에 내년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도 바꾸려고 하시려도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셔서 법적으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문구들을 내지는 증거들을 뭐 현대가 내지는 뭐 삼성이 뭐 시스템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수정 뭐 과거 소급해서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그냥 놔뒀어. 이게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이게 익스큐즈가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바꿔야지 하고 삼성한테 통보를 하셔야 되고 현대한테 통보를 하셔야 되고 딱딱 통보해서 내용 증명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다 남겨놓으셔야 돼. 그래야 법적으로 나는 적정 기간에 내가 알았을 때 통보했다라는 의무는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저들이 안 받아준 건 저들의 책임인데 우리와 이제 구매와 판매의 영업관계에 의해서 내고가 될 것이니까 그런 쟁점들은 분명히 알아서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입자로서 만약 수입하셨어요. 근데 영내산인 줄 알고 한국에 다 통관을 했는데 한국의 관세청이 지금 FTA 열을 내고 있잖아요. 열을 내는 이유는
그리고 세종, 율촌, 김앤장이 올해 지금 2, 4분기부터 열심히 붙고 있거든요. 각종 세미나에 따라보면서. 그전에는 안 붙어 있었는데 올해 2, 4분기부터 계속 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관세청이 심사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로펌의 심사 시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심사, 행정소송 이쪽으로 가면 거기는 로펌의 고유 영역이에요. 이제 저희는 이제 플래닝, 뭐 회계법인이나 관세법인은 플래닝과 행정 전치 단계에서의 관세청과의 내고 이런 쪽은 저희가 하겠지만 그 이후로 올라가고 또 관세청의 세수가 줄어들었잖아요. 세수가 줄어들면 어디서 추징해야 됩니까? 글로벌 대기업들, 수입자들, 뭐 볼보 아니면은 뭐 무슨 비스테온, GM, 르노 한국 소재 기업이긴 하지만 글로벌 수입자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먼저 아마 그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고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FTA 할 때 글로벌 FTA 뭐랄까요? 선진국과 FTA 할 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큰 자동차 업체 4군데는 있는데 현대기아 빼놓고는 GM은 US FTA랑 관련이 있죠. 르노는 유럽 FTA랑 관련이 있죠. 그 다음 쌍용은 인도 FTA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지금 협력사들 간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아주 짠하게 그들의 헤드쿼터한테 다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쪽 헤드쿼터에서도 어떤 수출입의 이슈가 생기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걸 챌린지할 수 있을 뿐더러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아는 우리나라 관세청도 첫째는 멀티내셔널들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입을 하셨을 때 우리 억울하거든요. 우리도 보니까 실내에 관련해서 판례가 나온 걸 보면 기계장치 수입자가 추징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실내 제조자의 무대응입니다. 실내 제조자가 관세청이 질문서 날리고 우리나라 수입자들은 애타게 저쪽 제조자가 잘 대응해줘야 될 텐데 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저쪽 수출자가 뭐 한국 가끔가다 한번 수출하는 건데 뭐 이거 지켜줄 필요 있겠어? 귀찮아 안 대응해. 그리고 그 대응했다가는 한국 관세청이 자료가 나갈 텐데 원가자료 나가는 거 나 못 참겠어 라고 무대응을 하는 바람에 불쌍하게도 한국에 있는 수입자들이 다 추징당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추징을 당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판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미국은 여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골든 패러슛인가 골든 뭐 무슨 판례가 있는데요. 수입자가 듀 케어를 했으면 합리적으로 저쪽 수출자에게 여러분들의 세번 변경 기준이든 부하치 기준이든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알고 싶다라는 증거들을 잡아내셔야 돼요. 샘플 베이스로라든 아니면 실제로 현지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구매하기 위해서 가실 수 있잖아요. 있으면 가서 실제로 거기서 생산 공정이 있는지 단순히 뭐 옆에 있는 국가 거 상품으로 사서 스위스가 그럴 수 있죠. 유럽 걸 사서 스위스에서 우리나라 수출했다. 내지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 걸 유럽으로 사와서 우리나라 수출했다. 그럼 진정한 오리진은 다른 국가인데 FTA로 이렇게 씌워진 거는 다른 FTA로 증명서가 씌워져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공장을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생산 공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받아서 받느냐 안 받느냐. 샘플로 여러 가지 기밀 자료는 지워서 달라고 할 수는 있으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추징할 때 우리나라 행정법원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의무를 다했다. 우리가 이 이상을 어떻게 더하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린 추징은 과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저쪽에게 전가됐어야 된다라는 판례들이 성립할 수 있고 법적인 자료가 챙겨집니다. 그럼 수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챙기십시오.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곧 판례가 나올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CEO 및 관련 증빙을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관세청이 곧 타겟 기업들 하나 잡아서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기업은 아니겠죠. 망가뜨려도 어느 정도 뭔가 그 로비가 덜 들어올 기업을 잡을 생각이 있을 거고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FTA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셨다. 5년치를 이런 자료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있다. 협력사에 대해서 관리 안 하고 있다. 불시에 내지는 뭐 한두 달 전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 전이라 할지라도 과거 5년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한두 달 전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요청받았을 때 실제로 인증받은 기업들은 관세청이 인증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리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료가 없으시면 FTA 인증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관세청에서 받았던 무슨 AO 인증 취소되고 관세청에서 받았던 별 5만 특혜들이 다 취소됩니다. 연쇄적으로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서류는 엄살을 피우셔서라도 반드시 다 어딘가 쌓여있게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이 좋은 거는 그냥 시스템에서 생성된 것들이 일련 넘버 다 달아가지고 저절로 쌓아지니까 DB 형태로 쌓아지니까 좋은 거고요. 매뉴얼로 하신다 그러면 다 준비하셔야겠죠. 근데 모든 협력사를 커버하실 필요는 없고 타겟해서 중요한 협력사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급정산. 아마도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뭐 석화산업에서도 주로 보이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많이 봤는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쭉 가다가 단가 정산해서 6개월 전, 1년 전 단가가 한꺼번에 쭉 올해 내지는 지금 6월달 한 달에 다 한꺼번에 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월별 단가를 보면 가다가 갑자기 6월 단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6월 그 FTA 세번 변경 기준이라든지 거기 또 디미니미스가 있기 때문에 원가가 인발부됩니다. 또한 부가치 기준을 한정하실 것이냐? 아무도 인정 안 하죠. 관세청이라면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관세청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냥 딱 얘기합니다. 그 사후 귀속 이익 내지는 사후 정산 내역을 과거 기간에 다 합리적으로 배분하셔서 재산정한 구매 단가와 매출 가격으로 계산해서 주세요. 그들은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관세청이 평상시에 관세평가 그리고 수출입 통관 가격 정할 때 하는 관행입니다. FTA라고 해서 그들이 그 관행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빠져나가실 수 있으신 방법은 연간 원가를 썼다, 연간 매출 가격을 썼다 라는 데서 빠져나가실 수는 있어요. 내지는 전분기 가격을 써서 쓴다, 전분기 원가를 쓴다. 그거는 웬만큼 정산되고 난 다음에라면. 그렇지만 정산이란 건 6개월 이상 있을 수도 있고 또 설사 작년 걸 쓴다 할지라도 이슈는 남습니다. 이건 뭐 사실 어드바이저리로서 무책임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관세청은 단순히 관세청이나 어느 나라 세관이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뭐라고 하냐면 작년 건 작년 거고요. 올해 거에도 그 트렌드가 유지됐는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으면 인정하겠는데 차이가 크면 인정 못하겠습니다. 뭐 판에 박은 듯이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은 결국 현재 연도, 즉 뭐 추징이나 조사는 몇 개월 뒤에 내지 1년 뒤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과거 연도에 대해서 한번 쭉 정산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좀 긴 연도를 잡아서 1년을 통으로 잡든지 하셔가지고 그 1년 내에 월별로 존재할 수 있는 플럭추에이션을 그 단가의 어떤 그 변동 사항들을 스무딩 시키신 다음에 하셔야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은요. 월별 원가를 가져가긴 하지만 소급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블랭크들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원가나 표준 BOM 이게 SAP나 오라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일수록 BOM이라는 것은 없고 다 사장님이나 아니면 생산부서의 머리에 레시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집어넣어서 만들어. 그리고 그런 BOM이라는 건 실제로 딱딱 들어갈 때마다 월별로 관리는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표준 BOM이나 우리 머리에 들어있는 생산 전문가의 머리에 들어있는
그 표준 BOM들이나 아니면은 그 표준 원가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과거에 투입됐던 실적들로 다시 정산을 할 겁니다. 저희가 뭐 회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세청이 관세 환급과 관련돼서 조사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FTA 할 때 관세청이 어떻게 조사할까 고민을 하실 때는요, 평상시에 통관 가격 잡을 때 수입 관련해서 추징할 때 어떻게 했나를 떠올리시고요. 그리고 BOM이나 이런 거 따지실 때도 관세 환급을 계산할 때 정액 환급 받으시는 업체는 변론이지만 정액 환급 받으시는 업체는 BOM에 대해서 표준으로 가더라도 큰 이슈 없을 것 같은데, 겹열 환급 받으시는 업체는 BOM을 실제로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걸로 다시 한번 정산할 때 원가 정산이나 가격이나 원가 정산뿐만이 아니라 그 BOM도 실제로 썼던 개별 환급 받는 BOM으로 정산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다음 판정의 주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ERP를 쓰는 기업들은 1개월로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로 하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향후에 소급 조정할 수 있도록 뒤쪽에다가 별도의 칸을 마련해서 구매팀이 알아서 쫙쫙 디스트리뷰트 과거 기간에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도록, 엘로케이트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어떤 창구를 넣는 창구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상관없겠지만 엑셀 툴킷을 쓰신다면 그러면은 과거 1년치를 일단 계산해서 관세청 조사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조사받기 전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이라든지 그 기간, 우리 그 조사받는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반기 정도씩은 재계산을 꼭 하십시오. 그래야 조사받으면서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리갈 쟁점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례가 이제 무수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판례들도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쌓아나가는 게 우리나라의 그 모습이 될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미국은 FTA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찾으면 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법에 시행령에 이게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행령 찾으면 이거 다 있거든요. 근데 EU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EU 관세청은 우리 관세청보다 조사 기법 면에서 떨어집니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대응도 우리나라보다 떨어집니다. 미국은 글로벌 대기업의 반절 이상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슨 보쉬, 뭐 볼보, 르노 다 최근에 시스템 구축한다고 난립니다. 저쪽 헤드쿼터조차. 그 얘기는 아직 이런 거 제대로 고민을 안 해봤다는 얘기고, 좋은 점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구나, 이건 좋아요. 그렇지만 나쁜 점은 큰일 났다, 관세청 조사관 진짜 장난 아니겠구나, 정말로 바보겠구나, 관세청 조사관. 바보들이 고집 세면서 바보들이 조사할 때 제일 무섭습니다. 잘 알면서 조사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뭐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는데, 바보들은 하나하나 자기가 통관했던 대로 안 가면은 다 시비 걸 거거든요. 그래서 EU 변호사를 활용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외통부랑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외통부가 스위스랑 FTA를 맺은 다음에 주회 같은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협정문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실무 사항들에 대해서 주석, 예해, 예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외교통상부랑 무역협회가 큰 수출자들의 로비 단체인 거고요. 무역협회와 함께 외교통상부에서 EU 관세청 이번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 잡아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예규로 수출자들에게, 우리나라 수출자들에게 빨리빨리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고요.